속보입니다. 2025년 3월 9일 오전 6시 동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민간 관광선 논란이 터졌습니다. 서울, 도쿄, 워싱턴 외교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 도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한 지 불과 24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도발 이후가 아닌 도발 이전에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외교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동해 항로, 민간 관광선, 국제 여론, 그리고 일본의 다음 수, 이 모든 것이 72시간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일본 대마도 히타카치항에서 출항 예정이던 민간 관광선 한 척, 항로가 비정상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낮은 기대감으로 바라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감정적이고 결정적 순간엔 한 발 늦는다. 그렇게 믿어온 사람. 그의 판단은 과연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세계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양분쟁 자문기구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교가에서 저는 차갑고 현실적인 판단자로 통하죠. 3월 9일 아침 제 모니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민간 관광선 접근 예정.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감정이 앞서고 증거는 나중에 나오죠. 저는 아시아 해양 분쟁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대만 해협이 긴장. 매번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 먼저 나오고 실질적 행동은 뒤따르지 못하는 것.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외교는 늘 일본의 프레임에 끌려다닌다는 게 제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반응하는 국가였습니다.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을 들었을 때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경 발언, 국내 정치용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전, 도쿄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 하나가 제 판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관광선 스시마루 3호, 독도 인근 14해리 지점 접근 예정. 저는 즉시 상황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민간선, 관광, 안전. 이건 일본이 가장 즐겨 쓰는 카드였습니다.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완벽한 전략이죠. 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민간 관광선을 저지하려 들 겁니다. 일본은 그 장면을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겠죠. 평화로운 관광 활동을 방해하는 공격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이 함정에 걸릴 거라고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스시마루 3호의 출항 시간, 예상 항로, 승선 인원. 모든 게 너무나 정확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예비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해 영토 분쟁, 민간선 활용 전략 분석. 제 경험상 이런 사건은 늘 같은 결말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일본이 국제 여론을 장악하고 결국 현상 유지로 돌아가는 것. 지난 10년간 제가 본 아시아 분쟁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단 7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제 동료 제임스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밀러, 이거 봐요. 한국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무 조용해요. 항의도 성명도 없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하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보통 한국이라면 벌써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시간입니다. SNS는 분노로 들끓고 언론은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 계산에서 빠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쿄 시간 오전 8시. 저는 일본 총리 관저에서 흘러나온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내용이었죠.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민간 관광선을 독도 14해리 지점까지 접근시킨 뒤 한국 해경이 반응하면 그 순간을 민간인 위협으로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 저는 관련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시마루 3호의 운항 일정, 승객 명단, 심지어 선내 카메라 설치 위치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뒀습니다. 평화로운 관광 활동을 방해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브리핑 문구까지 준비돼 있었죠. 사진 몇 장, 영상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일본 편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국제 분쟁을 분석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수십 번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국은 늘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항상 먼저 해명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프레임을 만들면 한국은 그 프레임 안에서 변명하기 바빴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예상 반응, 강력한 구두 항의와 해경 저지 행동. 일본의 예상 대응, 국제 언론 플레이와 피해자 이미지 구축.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AFP 통신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해경, 민간 관광선에 접근. 하지만 뒤이은 내용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해경이 관광선을 압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쯤 양측이 대치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밀러, 현장 영상 떴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해경비함이 스시마루 3호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죠. 일본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기상 악화가 예상됩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해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뭐지?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였습니다. 제 머릿속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분명 한국의 강경 대응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야 피해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일본 외무성 브리핑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현장 상황이 이렇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간인을 위협한 한국이 아니라 민간인을 보호한 한국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건 아닐까? 오후 1시 한국 해경의 고무보트가 스시마루 3호에 접근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승선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또다시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해경 대원들은 승객 안전을 확인하고 구명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선장과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승객들에게 간단한 음료수까지 제공했습니다. 일본 승객의 목소리가 영상에 남았습니다.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함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격적인 한국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가 쓰던 보고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부러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3월 9일 오후 2시. 일본 외무성 브리핑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일본 대변인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준비해온 대본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게 역력히 보였죠. 한국 해경이 우리 민간 관광선에 접근했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이미 전 세계에 퍼진 상태였으니까요.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 해경과 고맙다고 인사하는 일본 승객의 모습이요.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승객 안전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한국 측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증언도 같은 내용인데요. 브리핑장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보통의 한국이라면 이미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일본을 규탄했을 겁니다. SNS에는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이 넘쳐났겠죠. 언론도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저는 제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분석한 한국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센카쿠 분쟁, 위안부 문제, 수출 규제 갈등. 모든 사건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전략적으로 밀린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오후 3시, 제 동료 사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밀러, 한국 해경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뭘요? 스시마루 3호의 항적 데이터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래 신고된 항로와 실제 항로의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두 선이 명확하게 달랐죠. 신고된 항로는 독도에서 20해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로는 독도 14해리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자료였습니다. 항적 추적, 데이터 분석, 그래프 작성.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스시마루 3호 선장 간의 교신 기록 일부였습니다. 물론 기밀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항로 변경 지시가 해상보안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관광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기획한 작전이었고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 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추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스시마루 3호의 선장과 항해사 경력이었습니다. 둘 다 일본 해상보안청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됐던 겁니다. 일본은 민간 관광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부 주도 도발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증거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제 오래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오전.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며 한국발 뉴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해경, 스시마루 3호 승객 전원 안전 귀환 지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해경비함이 스시마루 3호를 에스코트하며 안전해역까지 안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귀빈을 모시듯 정중하게요. 저는 화면 속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경비함은 관광선을 에워싸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죠. 파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올라간 해경대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승객 안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명 장비를 점검하고 노약자들에게는 따뜻한 담요까지 제공했습니다. 일본 승객 한 명이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경분들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우리 안전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나 봐요. 정말 책임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한국이 아니라 민간인을 구조하는 책임감 있는 한국이 전 세계에 비춰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결과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함정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 한국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임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밀러, 트위터 반응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한국 해경을 칭찬하고 있어요. BBC는 모범적인 해양 안전 대응이라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성숙한 외교적 접근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다. 힘이 아니라 품격으로 이기는 거구나. 한국 해경 멋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런 걸 기획한 거야? 한국이 오히려 잘해줬잖아. 창피하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이고 전략이 없고 일본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억제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오히려 일본의 계획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무력 없이 해냈다는 점입니다. 총 한 방, 고함 한마디 없이 국제 여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일부러 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켰습니다. 한국해경 대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정상적 항적을 보인 민간 관광선을 확인했습니다. 승객 안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자료가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항로대 실제 항로 비교 그래프. 일본 해상보안청과 관광선 간 교신 기록 일부. 선장과 항해사의 해상보안청 출신 경력 증명. 심지어 관광선 내부 CCTV 분석 자료까지.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료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래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4시. 저는 런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템스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최소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항적 추적 시스템, 교신 기록 확보, 인물 신원 조회.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천히 답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막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한 겁니다. 만약 한국이 사전에 항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은 그냥 계획을 취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시도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실행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이 공개한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항로 비교 그래프. 신고된 항로는 독도에서 24해리 떨어진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로는 14해리까지 접근하는 경로였죠.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의도적인 항로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 교신 기록. 일본 해상보안청과 스시마루 3호 선장 간의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핵심은 드러나 있었죠. 항로 변경 지시, 접근 시간 조정, 현장 대응 매뉴얼. 이건 민간 관광선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주도 작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인물 신원. 선장 야마모토 켄지, 일본 해상보안청 20년 경력. 항해사 사토 히로시, 일본 해상보안청 15년 경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해상보안청 출신 인물들을 민간 관광선에 배치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증거를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해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오후 6시 한국 외교부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 윤혜진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도발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합니다.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2건의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민간선 접근, 한국의 강경 대응, 일본의 피해자 프레임. 하지만 이번엔 패턴이 깨졌습니다.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꿨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설계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대응하는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냈다는 점입니다. 언론 플레이도 감정적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거를 보여줬을 뿐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쓴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3월 12일 오전. 저는 한국발 뉴스를 보다가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국회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혜진 외교부 국장이 참석했다고 했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문서 보관함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독도 관련 국제 증거자료 72건.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건이라고요. 단순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72개를 모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윤 국장이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국 해군항해 지도 1848년 판. 화면에 오래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었죠. 리앙쿠르 록스라는 이름 옆에 조선 소속이라는 표기가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제국 측량 기록 1854년. 러시아 해군이 동해를 측량하면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독도를 조선 어민들의 어로 구역으로 분류했더군요. 세 번째, 미국 국무부 행정지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작성한 지도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돼 있었죠. 네 번째, 일본 해군성 내부 문서 1910년.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자신의 문서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조선 왕조 수토 기록 1700년대. 조선시대부터 정기적으로 독도를 관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 지질학 보고서. 독도의 지질 구조가 울릉도와 연결돼 있고 일본 오키섬과는 다르다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증거 확보 작업이었습니다. 시대별로, 국가별로, 분야별로 완벽하게 분류된 증거들이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본 인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제분쟁에서 증거의 가치는 원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사본이나 전문은 쉽게 반박당하죠. 하지만 원본은 다릅니다. 원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한국은 72개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요.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지금 유럽 외교가 전체가 난리예요. 다들 한국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요. 사라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회의 소집했대요. 저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국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증거로 싸웁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주장해도 72개의 원본 증거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자료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민간 관광선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증거 카드로 맞받아친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3월 13일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대표단, 한국 정부와 면담 요청.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대마도라고요. 일본 영토인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정부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대마도의 관광 수입 80%가 한국 관광객에서 나옵니다. 어업도 한국 어선과의 협력으로 유지되고 있죠. 상권도 한국 상품과 한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마도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도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대마도 주민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대마도 인구 3만 명, 연간 관광객 40만 명 중 32만 명이 한국인. 대마도 상점 800개 중 600개가 한국어 간판 사용. 대마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2외국어 1순위가 한국어.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생존 문제였죠. 그리고 대마도 주민들은 선택했습니다. 도쿄 중앙정부가 아니라 한국과 대화하겠다고요. 오후 2시
대마도 주민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뉴스를 켰습니다. 공항에 내린 대표단 15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단장 나카무라 씨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주민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다음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윤혜진 국장이 나왔습니다. 대마도 측에서는 나카무라 대표단장과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죠.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국장이 말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대마도를 흡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를 더 궁지로 몰았으니까요. 도쿄에서는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죠. 대마도를 강하게 압박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을 지키고 증거를 보여주고 선택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대마도 사건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오키나와 주민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평화로운 공존을 원한다. 홋카이도 어민연합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생존에 필수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정부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회견에 주목하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일주일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한국이 아니었죠. 예전의 한국이었다면 일본의 도발에 즉각 반응했을 겁니다. 언론은 분노했을 거고 정치인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은 달랐습니다. 침묵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공개했죠.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먹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증명합니다. 화면에 72개 증거 자료의 목록이 떴습니다. 영국, 러시아, 미국, 심지어 일본 자신의 문서까지. 시대를 넘어 국가를 넘어 모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의 외교 전환, 반응에서 설계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규칙을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발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역이용합니다. 과거 한국은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로 말합니다.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증거를 인정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제가 쌓아온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도발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증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무력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총 한 방, 미사일 한 발 없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독도 사건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무력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만 있으면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독도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모든 외교 현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준비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공개하는 것.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밀러, 당신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나라를 칭찬하는 보고서를 썼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이네요. 하지만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